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정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실속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대폭 개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목포와 무안 등 전남 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다시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비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으로 유행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초 위중증 환자는 최대 1,000명, 하루 사망자는 최대 14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제안 1호, 대형마트 의무 유업 폐지가 논란만 남기고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대안 없이 갈등만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고등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경제 취약계층에게 연간 2,000%대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경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지금은 남해안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150mm 정도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해안가 침수와 산사태 피해도 우려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서구 광주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많이 그친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광주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제 뒤로 보신 것처럼 광주천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하늘만 잔뜩 흐린 상태인데요. 하지만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면서 전남과 전북, 경남 등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완도와 목포, 여수 등 전남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일부 통제됐고 국립공원 출입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 남해안과 지리산 등에는 150mm가 넘는 비도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비구름대는 오후에 잠시 약해지다가 밤사이 다시 강해지는데요. 기상청은 전남 고흥과 여수, 완도 등 남해안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했습니다. 장대비와 함께 강풍도 동반하면서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해수면이 높은 기간이라 만조 시간대에는 해안가 저지대 피해도 우려됩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충청과 전라권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폭우에 토양이 고온다습해지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YTN 오순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빗방울이 다소 약해지면서 내륙 지방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왔던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긴 데다 약해진 지반 탓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을이 온통 흙더미가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비 피해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사회 일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밤사이 비가 많이 왔던 곳이죠. 전북과 충남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밤사이 충남과 전북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 정도 비가 1시간 가까이만 내려도 시설물 피해나 저지대 침수, 또 하천 범람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우선 YTN 취재진이 직접 가서 촬영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네, 우선 오늘 새벽 5시쯤 전북 전주시 포구 현장입니다. 굵은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폭우로 또 전주천 징검다리는 출입이 통제된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도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또 전주천 물이 불어나면서 일대에는 모두 차단봉이 내려가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이런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건너다가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만큼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차들도 다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죠. 네, 이어서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네. 1시간 반쯤 뒤입니다. 6시 반쯤 날이 밝으면서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주천 모습입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 있죠. 예. 또 강물의 쓰레기도 떠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산책로인 것 같아요. 예, 산책로도 잠겼고요. 또 차도도 일부 침수된 상황입니다. 지금 황토색 흙탕물이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차도입니다. 여기 아마 지금 교통이 통제된 모양이네요. 차들이 하나도 안 예, 다니네요. 그렇습니다. 또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도 되지 않고 하부도로도 일부 침수된 상황입니다. 예. 네, 다음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서 직접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충남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에 있는 양계장입니다. 지금 양계장이 한마디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온통 진흙으로 뒤덮인 모습인데요. 예. 이 산비탈도 깎여 내려가면서 지금 황토색 흙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사람도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진흙이 바닥에 가득합니다. 나무들도 밑동만 남았거나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고요. 이렇게 걷기 힘들 정도로 흙이 가득합니다. 예. 또 양계장 주변이 쏟아져 내린 토사와 각종 집기들로 뒤덮이면서 어떻게 복구해야 하나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온통 찌그러진 온풍기에 난방유 탱크도 쓰러져 있고요. 네, 이렇게 좀 복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좀 현장에서는 한숨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저희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들 함께 보셨고요. 시청자 제보 영상에서도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YTN으로 보내주신 폭우 피해 영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7시 10분쯤에 촬영한 영상부터 보시죠.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유등천 모습입니다. 강물이 온통 흙탕물이죠. 지금 이 자전거 도로까지도 물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찍은 영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자전거 도로고요. 지금 길게 영상 지금 윗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다리인데요. 지금 침수돼서 어디가 다리인지도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가드레일만 간신히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가드레일만 보이고 있고요. 이 다리에는 또 건초 더미들이 이렇게 가려져서 이제 예.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무리하게 건너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또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다음 영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5분에 시청자분이 촬영해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읍 외관리에 있는 마트 주차장입니다. 한쪽에 있는 배수로에서 앞서 물이 이렇게 역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네, 오늘 새벽 6시쯤 경북 칠곡군에는 시간당 3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가 보통 이렇게 시간당 30mm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차장이 역류하면서 차량을 급히 이동시켰다고 하면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예. 밤사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어젯밤 11시 56분쯤 그 자정 무렵에 찍은 영상입니다. 여기가 도로인데요. 마치 수영장을 방불케 할 만큼 도로에 물이 가득합니다. 지금 제보자가 SUV 차량을 타고 있는데 SUV 차량 바퀴 중반까지 물이 잠기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청주시 북대동 삼거리 번화가 일대입니다. 예. 아직 가게 안쪽으로 물이 침수된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도로가 이렇게 침수되면서 운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비슷한 시각 대전 중구의 태평동 또 유등천 일대 아파트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면서 얼만큼 강하게 비가 왔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거센 빗줄기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고요. 네. 밤새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잠을 좀 쉽게 이루지 못했겠구나 싶은 그런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좀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탓에 좀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더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예.
이번에 워낙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고 장기간 오면서 좀 산사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양계장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폭우가 집중된 충남권에서 특히 산사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께서 YTN으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예.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 있는 정골 마을 모습입니다. 지금 우체국 택배 차량인데요. 택배 차량까지도 이렇게 쓸려온 토사와 또 나무들, 집기들이 가득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붕도 무너져서 트럭을 덮친 상황이고요. 예. 이 바닥에도 이렇게 쓸려온 토사들이 질비한 상황인데요. 운전자가 타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예, 아직 그 인명피해는 확인되진 않았고요. 예. 지금 이렇게 주민이 직접 땅에 묻힌 상수도관을 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산사태로 흙더미가 상수도관까지 막아버리면서 예. 지금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보자는 복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 네, 또 다른 산사태 영상도 함께 보시죠. 마찬가지로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마을입니다. 지금 이곳이 집인데요. 어디가 아니고 박힌지 잘 분간이 가지 않죠. 다용도실인데 내부가 이렇게 흙으로 가득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마당까지도 바닥이 가득한 나뭇가지들이 이제 보이고요. 방금 우사도 이렇게 바로 산 앞에 있어서 하마터면 네. 소들도 덮칠 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디부터 어디까지 치워야 할지 주민들은 막막한 상황인데 지붕도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고요. 예. 내부에 온갖 집기들이 가득해서 하루빨리 지금 복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충청권과 전라권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이 돼서 현재까지 네. 유지되고 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분들은 긴급 재난 문자와 또 재난 방송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보 영상으로 본 피해 상황들 좀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하루빨리 네.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겠고요. 현재 전국적인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이번 수해로 전국에서 인명피해 또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14명, 실종이 6명에 달합니다. 시설물 피해도 컸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남북 또 전북 등지에서 10,000건을 웃도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1,754헥타르에 이르고요. 가축 폐사는 8만 1,000여 마리, 산사태는 29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해를 입은 곳이 워낙 많은 데다 비가 계속 내렸던 탓에 복구가 더디기만 한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비 피해 현장에서 찍어주신 영상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보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가 오후에도 계속해서 비 피해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제보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YTN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 또 제보는 YTN 이렇게 검색하시면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고요. 또 02-398-8282 혹은 8585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제보 영상 찍으실 때 무엇보다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많은 제보 영상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회일보 황보혜경 기자와 비 피해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로 주춤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4월 말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으로 유행 정점 구간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광복절 연휴와 개학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4,128명입니다. 어제보다 2만 2천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6만 5천 명, 2주 전보다는 2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는 통상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월요일 감소했다 화요일에 크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어제는 광복절 휴일이라 이런 패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83,665명, 해외 유입이 463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 정점을 기존 예측대로
이달 중 하루 평균 20만 명 안팎으로 유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여기에 이번 주 초중고등학교 개학과 다음 달 초 추석 연휴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에도 신규 환자가 빠르게 감소하기보단 두껍고 긴 꼬리를 남기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2명 늘어난 563명으로 지난 4월 26일 이후 112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37명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숫자와 1, 2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다음 달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다음 달 초 800에서 900명 선에서 정점을 형성하고 사망자도 하루 최대 100에서 14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5.5%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준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은 이미 65%가 가동 중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선 준중증 병상 가동률이 71.7%로 당국이 위험 신호로 여기는 70%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내실 있고 실속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폭 쇄신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만 5세 입학 추진 등 교육정책 혼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며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휴가 동안 생각한 게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내실 있게 실속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폭 개편 가능성은 일축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장 인사하겠다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지지율과 바깥 여론에 의해 바뀌기보다는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고 이를 통해 나아질 수 있는 변화를 찾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만 5세 입학 추진 등 교육정책 혼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대해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전 비서관은 설세훈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장과 자리를 맞바꾸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면 전환용 참모 경질보다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핀셋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사에 대해서 메시지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약식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외교부와 정부 출범 전부터 여러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사에 뛴 방향을 말한 거고 세부적인 이야기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권과 보편적 가치의 만큼 그 다 들어가는 것으로 부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취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안부라고 위안부 문제 역시 인권과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박석영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음질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방한한 비렌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이 국회 연설에서 국제보건의제에 대한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을 빚은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국회를 찾았군요.
빌 게이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이 오늘 오전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 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했는데요. 대한민국은 한 세대 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고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에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 글로벌 펀드 덕분에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열리는 유엔의 글로벌 펀드 재정 조달 회의에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연설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40분간 환담했습니다. 국회 일정을 마친 게이츠 이사장은 오늘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비대위 구성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비대위원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총회를 열어 보고 형식으로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오후 3시쯤에는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임명 의결 절차도 마칠 계획입니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지는데요. 충북 출신 초선인 엄태영 의원, 수도권 출신 재선인 송석준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급적 당을 조기 안정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했는데 6분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대표성을 고려했습니다마는 많은 영역을 대표하기에는 6명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 비대위원장은 오는 목요일 첫 비대위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호영 후보의 순항 여부는 이준석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가 큰 변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기도 한 내일 가처분 신문 기일이 잡혀 있고 이르면 내일 결론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 활동을 재개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달 초 대통령실 측에서 자진 사퇴 중재안을 제안받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제동이 걸립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죠. 조금 전 끝난 전준위 회의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준위는 이 당헌에서 직무정지 조건을 기소가 아니라 1심 유죄 선고 때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준위가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전준위 결정 사항을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전당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당내 일각에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안은 당원 당규 분과위에서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면서 오비 일학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에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사건 관계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동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홍은동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과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 주거지와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고 일부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사무실들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압수수색 직후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압수수색은 30분 동안 진행됐고 검사와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수첩 5건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YTN 뉴스에 출연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합니까? 국정원은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 그건 좀 겁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모두 10여 곳에 달합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당시 압수수색 일주일 전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썼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 친형은 지난달 8일 서 전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서 전 장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민스에서 군사기밀을 삭제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국정원은 이대준 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 회의 전후로 민스 내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해경과 국방부, 국정원 등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소유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담대한 구상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의에만 나와도 경제 지원을 검토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북한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여러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에 담대한 구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발췌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네,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 이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어떤 상징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 기조와 원칙이 되겠죠. 원래 지난 취임식 때 담대한 계획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담대한 구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상 자체가 계획보다는 좀 더 큰 범위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장 핵심은 북한 비핵화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간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 관계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저는 뭐 그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초반까지만 해도 관계가 잘 되다가 이후에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결렬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결국 비핵화가 진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를 방점을 찍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 거기와 연계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정책 방향이고 또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어저께 발표된 거 이제 이후에 그 대통령실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제 외에도 군사 정치 그 분야를 다 망라해서 그런 세 가지 핵심을 갖고 접근을 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협상에만 나서도 경제 지원을 강구한다. 이거는 분명히 새롭게 평가할 만한 부분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워낙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짧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저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좀 자세하게 브리핑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이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 해서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비핵화의 이행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로드맵이 구성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 그 과정에서 일부 경제 제재 해제도 논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전보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인 것은 분명하죠. 네. 왜냐하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이 돼야 그것을 일단 검증한 후에 일단 뭐 제재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거기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나간 것은 맞습니다. 예, 이게 시점이 참 모호합니다. 그러면 협상 테이블 위에 일단 경제 지원책을 하나 올려놓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근데 일단 협상장에 북한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거기서 협상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해서 일종의 진정성을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진정성은 이제 포괄적 합의라 해서 로드맵을 만드는 구성에 최소한 북한이 합의를 하고 그 정도 시점이 되면은 경제 제재에 관한 논의들. 근데 이것도 경제 제재는 아닙니다만 그 나중에 밝혔습니다만 일종의 그 식량 지원을 하는 북한의 광물을 받고 식량 지원을 하는 옛날 이라크 모델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 제재 해제가 일부 면제가 됩니다만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면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상응 조치 차원이랑은 조금 더 별개로 볼 수도 있죠. 그 이라크 모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사례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라크가 그 유엔 제재 하에 있어서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원유를 구매를 하고 그 대가로 필요한 식량들,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보면은 북한에 이제 광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광물들을 수출을 하면 그러니까 에스크로 방식이라 해서 일단 그 대금을 이제 제3자에게 맡기고 그 대금을 통해서 북한이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실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제재에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광물이라는 것은 2016년 이후에 통과된 유엔 제재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북한이 광물 수출을 못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엔 제재와의 그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재 면제나 유예. 그렇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방침 또 계획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담대한 구상 이번에 나온 것만 보면 경제 지원만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만을 갖고 북한을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자신들은 경제적인 어떤 이유나 보상을 받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핵 보유 자체가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전 보장까지도 하더라도 자신들은 핵을 가져가겠다는 게 최근에 북한의 계속적인 주장이고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핵을 갖고 있어야 경제적으로 더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미국에서도 경제적인 어떤 유인책을 갖고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군사 또 그 안보 조치, 정치와 그 안보 조치까지 다 포함해서 북한의 그런 필요를 좀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비핵화를 유인하겠다. 그것이 보다 이제 정확하고 또 포괄적인 그림,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카드를 하나하나씩 꺼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추정을 해보면 왜 경제만 얘기가 나왔을까? 왜냐하면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경제적인 것 외에도 안보 보장이 중요하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보 보장은 완전히 빠졌거든요. 저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통일부 업무 보고를 한 이후에 7월 26일 김정은이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에서 대남 정책을 발표했는데 매우 공세적인 비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만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이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이 늘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핵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생존권이라 해서 연합훈련과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을 영구히 중단하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발전권입니다. 그 발전권은 제재를 해제하라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선 조건, 선 조치가 돼야 한국이나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한다. 이제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요구인데 예. 그런 부분을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부분은 준비가 돼 있는데 공개할 수는 없고 북한이 이제 협상장에 돌아온다면은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소통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는데 정치 분야와 군사 분야도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겠죠? 제가 이야기는 뭐 이거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부터인데요. 뭐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의 모든 과정들은 한미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그 포괄적 이행 계획, 로드맵을 한미가 공유를 하고 있죠. 그 안에는 일부 경제 제재 우리 얘기한 거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고 북미 수교까지 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 모든 로드맵이 한미 간에 충분히 얘기가 돼 있고 구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경제적 유인책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반발을 해오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근데 가장 최근에는 또 김여정이 비상 자신들의 방역체계 회의에서 또 그 한국을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흐름과 정책을 잘 봐야 되는데 현재는 공세 국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네. 있는데 그 두 가지 한국이나 미국이 선제적으로 절대로 해줄 수가 없는 예. 것들이거든요. 저는 북한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한국과 미국이 어차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걸고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핵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 그래서 종국에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의도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26일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얘기를 했고 지난 21년 8차 당대에서도 얘기했고 그전에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다른 어떤 한국 정부가 등장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글쎄요 이게 뭐 자세하게 발표가 되질 않아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뭐 대통령 관계자 얘기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얘기하면 근데 상당히 두 가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면 우리가 뭔가 이거를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협상 주체였죠. 예. 그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미국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뭐 4자회담, 6자회담을 했습니다만 북한도 미국을 거의 1대1로 대상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 북한 핵에 대한 1차적인 대상,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 모든 과정에서도 한국이 감당할 몫이 제일 큰 거죠. 예.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남북의 문제로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추진 주체를 한국으로 했다라는 것에 저는 뭐 큰 의미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이행이라는 것은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런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 비핵화를 얘기를 하죠. 예.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일단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면 그러면 되지 않느냐니까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 거고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핵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확인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상황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서는 이 원칙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중재가 사실 이전에 한번 큰 성과물을 낼 뻔하다가 뭐 실패라면 실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너희가 다시 한번 중재를 해봐라고 얘기를 뭐 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스탠스로 보면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보기에 이게 북한 문제가 좀 뒷전으로 밀린 건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난 한 1년 반 봐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 뭐 일면 이해가 되죠. 워낙 지금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고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핵심은 미국 내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렇다면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라는 것, 비핵화 문제라는 것은 이미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오바마 행정부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했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 이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미국 현 정부에서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갖고 열심히 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물론 뭐 문재인 정부도 그런 입장으로 갔는데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차이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 방점을 찍은 거고 뭐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에 방점을 찍은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 관계의 진전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현재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더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핵화를 끌어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반응이 또 있어야 하는 거고요.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글쎄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응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특히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행정부가 등장하면 한국에 그러면 뭐 한두 달, 석 달 내에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죠. 이번에도 보면 7월 26일 날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직접 대남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저는 북한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때 이미 8월 15일 담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것이다라는 것은 알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한국이 대북 정책이 나온 후에 북한이 거기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럴 생각이 없어서 오히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남북관계 역동에서 나타나는 문제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공세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뭐 남북관계나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을 끌어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지난 뭐 1년 반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작년 12월에 6천만 도스의 그 코로나 그 백신을 북한한테 제공하겠다. 6천만 도스면 북한 주민 한 명이 3번씩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1월 달에 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현재 굉장히 좁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치, 군사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걸 담아내면 북한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뭐 정치 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특히 그 결국은 안전 보장을 어떤 수준에서 해주냐. 근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이 북한이 이미 2009년에 자신들의 핵 개발과 이 안전 보장의 마지막 단계는 사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는 별개로 가져가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은 핵 보유국이란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안전 보장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윤석열 정부도 고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협상장으로 들어오는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 문턱을 넘은 후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북한이 수용할 수 있고 한반도의 안정을 갖고 올 수 있는 조치들을 그렇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보장이 뭐 북한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정부도 고민이 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강력한 동맹 구축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ll,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 and we'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Yoon administration to this end.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와 궤를 함께한 겁니다.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is critical, both for our shared security and for advancing our common interests in defending freedom and democracy. 한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한 차원 높은 3국 동맹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보낸 광복절 축하 메시지에서도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 파트너십 확대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호우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체 전선은 남해안 부근까지 남하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내륙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남과 경남 해안에는 여전히 강한 비구름이 분포한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맑은 날씨를 회복한 중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1도,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 잔액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큰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대출금리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이자에 대한 볼멘 소리가 큽니다. 주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 오르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 같아요. 실제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지난 6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2.25%포인트나 치솟은 건데 6%대를 기록한 건 8년 10개월 만입니다. 같은 기간 1.31%포인트 오른 전체 가계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훨씬 크게 상승했습니다. 신용대출은 개인 신용에 따라 금리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담보가 없는 비교적 위험한 대출이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오르자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 잔액은 268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내리막이고 감소폭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큽니다. 올 하반기부터 연봉 이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가 풀렸는데도 잔액이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신용대출은 상환 기간이 짧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에서 대출 한도를 많이 차지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는 금리 플러스 DSR 강화로 인해서 신용대출이 더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잔액이 다른 대출의 잔액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연말이면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9%대에 다다를 수도 있는 만큼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신용대출을 먼저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시간을 재봤더니 13분, 14분 정도 되는데 자유를 총 한 33번 정도 언급을 하셨어요. 총평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어떤 의미에서의 자유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를 33번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그중에 11번 정도로 줄이고 11번은 통합, 또 11번은 협치, 뭐 이랬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취임사 수준의 경축사를 쓰시긴 했지만 네. 자유를 33번쯤 강조하셨다면 뭔가 국민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저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속박당하고 있나요? 어디로부터 구속당해 있습니까? 아니면 독재 정권 치하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식민 지배하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좀 관념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통합의 메시지라든지 협치의 메시지는 관념적이지 않죠. 당장 굉장히 절실하죠. 예를 들면은 이준석 당대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내 통합. 예. 그다음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나눠져 있는데 국민 통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협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절실하고 구체적이죠. 관념적이지 않죠. 이미 국회가 개원한 지가 꽤 됐고 여야 지도부, 특히 야당 지도부하고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된 지가 이미 3월 10일 날 당선이 됐으니까 이미 4개월, 5개월이 돼 가는데도 야당 지도자들하고 밥 한 끼 안 먹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좀 뭔가 좀 애매한 이런 자유보다는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가장 절실한 문제, 협치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겠지만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경축사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광복절 첫 광복절 경축사였던 만큼 일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좀 유화적인 메시지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전 의원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본질적인 의미로 좀 후하게 좀 평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광복 자체가 역사적인 큰 순간이잖아요. 1945년도에 전제주의 국가들이 다 패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광복을 되찾았는데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개인의 창의나 상상력, 능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자유진영에 속해서 오늘날 세계사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4만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1위에서부터 6, 7위까지 1등에서부터 이런 모든 산업군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네. 예. 지금 거기에 국방산업이나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이 토양을 만들었던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자유입니다. 예. 우리가 각각 개인에 대한 모든 자유를 보장을 했고 그분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마음껏 그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번영을 이루어왔는데 그에 대한 역사적인 날에 있어서 이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자유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번영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맥락을 짚으신 거지요. 네. 예. 다른 나라들은 사회주의로 갔거나 공산주의로 갔던 나라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자유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 아주 함축해서 역사적인 날에 말씀하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게 한일 관계. 한일 관계.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 보복도 안 하셨지만 또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미래를 보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통해서 과거의 오랜 그 기간 동안에 불행했던 시간을 따져보면 아주 적다. 그러니 미래로 가자 하면서 예. 한일 관계의 신기원을 일으켰었던 좋은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일 관계를 풀면서 일본의 문화도 저희가 다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 일본 문화를 뒤엎고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가서 오늘날 BTS 같은 세계적인 문화의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미래로 가자라고는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아마 그 공감을 하실 거고 또 오부지 수상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언했었던 이 부분들은 민주당이 그 옛날 김대중 시절에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업적 중에 하나죠. 어떻습니까? 예,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자유를 말하자면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그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가지고 조선이 해방을 하고 또 식민지로부터 그 주권을 되찾고 하는 그 역사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해 버리는 그런 그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 주권을 되찾기 위한 여러 노력들 중에 외교적 방식으로 하자, 교육을 해서 하자, 또 총을 들고서 무력으로 하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도 좌익 진영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그 독립운동도 한 쪽도 있고, 우익 진영에서 한 것도 있고, 중도 진영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이념과 상관없이 유관순 열사와 같은 이 학생들, 또 이 일반 백성들도 그냥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독립운동의 한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그러한 번민족적인 좌우 이념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독립운동을 너무 이제 협소하게 편협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자유를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선언이 아니고 오부치가 그때 당시에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한 통렬한 사죄와 반성, 그 바탕 위에서 그것을 전제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열어나가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어땠습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메시지는 과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한 광복절에 일본의 어떤 역사적 책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해야 되는 자리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야기만 하고 그러한 촉구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주 강력한 친일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과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미래지향적인 관계만 강조하면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최근 3일 동안 8.15 포함해서 3일 동안 일본의 강요 그다음에 총리라는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거나 또는 이 총리는 기시다 총리는 공무를 헌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일본은 여전히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자기 갈 길 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러면 가장 강력한 친일적 메시지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 이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결코 짜지 않으신 우리 전 의원님이신데 이 부분은 많이 정치적으로 좀 공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님도 김진표 의장님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오부치 김대중 선언에 대해서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일 의원연맹의 간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일본도 수차례 다녀왔고요. 일본 의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타래처럼 묶여져 있는 이 어려운 난제를 풀 땐 과거로부터 들어가서 가장 접근했었고 합의를 이루었었던 좋은 선례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그 매개로 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 정부에서 풀어졌었던 이 선언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로 가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정말 중심 국가가 돼 있습니다. 주도 국가가 돼 있습니다. 네. 사만불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권도 그렇게 풀라고 했었지만 못 풀었었던 이런 문제를 어느 순간인가는 정권에 관계없이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어느 정권인가는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었던 이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한일 관계 신기원을 다시 한번 열어보자라고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해석은 굳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니 일본의 반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3년 연속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강요뿐만 아니라 잔민당 간부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총리는 공무를 말하자면 야스쿠니 신사에 복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러고 있습니다.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가지고 독립을 쟁취한 광복절이라면 적어도 일본의 저러한 행보에 대해서 과거사 사죄,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친일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특히 최근에 일본 언론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일본 언론이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 번쯤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전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좀 잘 좌우를 좀 살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8월 15일이면 공납하고 다녀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한일 관계 이 경색 문제를 풀라고 했었을 때는 그 당시는 안 했나요?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미래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미래라고 하는 거와 국제 질서의 큰 흐름에서 우리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옛날에 이런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때도 민주당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연결을 해서 미래의 이 방향을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래로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국가적인 큰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한번 이 터닝 포인트를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건 것 같아요. 그 한일 관계는 푸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에 위안부 문제라던가 강제징용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야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생겼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을 압류하는 문제가 지금 대법원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권이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는 집권 여당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언급하지 않는 거네요. 일본과의 미래 왜 안 관계를 했습니까? 위해서. 그동안 우파든 좌파든 이 문제는 다 거론을 해왔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경축사에 이 내용이 빠진다는 게 사실은 굴욕적이죠. 이 내용을 빼고서 일본이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패전한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전범들, 전쟁 범죄자들을 모셔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공물을 갖다 바친다? 아니 이게 미래로 가자는 겁니까? 아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탄압을 했던 제국주의 일본은 그런 반성 사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만 그거 그냥 다 덮어두고 미래로 가자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저자세 외교고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엇갈린 평가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간략하게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끊었거든요. 오부지 김대중 선언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공부를 했고 이 선언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했지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었고 그 결단 이후에 대한민국의 굉장한
이득이 됐었고 자신감으로 회복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때보다 저희가 더 좋은 여건으로 국가가 더 성장을 했고 정말 세계적인 인류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더 방점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범 국가였자 제국주의 국가였던 독일의 10분의 1만이라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꾼다면 저희들 이러지 않습니다. 독일의 10분지 1만이라도 일본의 변화를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메시지가 글쎄요, 한일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을 맞이합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선 다시 30%대로 반등하는 조사도 있었고요.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대 후반에 머무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지율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내일은 100일 맞으시지요. 네. 그동안 와해에 가까웠던 한미 동맹 같은 경우가 복원이 됐고 대북 굴종 같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정상화를 좀 되고 있고요. 탈원전 같은 경우를 폐기하면서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졌고요. 또 여러 가지 미래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봤을 때 100일 동안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러한 것보다는 비교적 내부에 저희 당 내부의 내전에 의해서 내용을 입은 부분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당 자체적으로 좀 치유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하면 이 지지율은 국민들께서 믿어주신 만큼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100일이라는 이벤트도 있고 지지율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사실 인적 쇄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당 원내 지도부시고 아마도 교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은 처음에 많은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많이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바꾸고 안 바꾸고의 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일회성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네. 바꾼 사람이 일에 대한 능력이 없거나 문제가 더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구축하고 보강하는 게 전 맞다고 보지. 예. 그래서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을 써보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일을 해오신 대통령께서 많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강이라고 하면 김은혜 전 의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나토에 갔다 오셨어요. 참 그 당시에 가셔서 굉장히 많은 성과물도 내시고 언론의 좋은 평가를 다 받으셨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이제 제가 옆에 공항에 영접하러 나갔으니까요. 트랩에서 내리셔서 행자부 장관을 보셨어요. 제일 옆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리시자마자 그 당시 비가 많이 왔었는데 대통령께서 행자부 장관한테 비 피해 없는지 제일 먼저 물으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다음에 대변인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얘기를 안 알리더라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때 그 당시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판단을 좀 보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일 취임 100일 또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일입니다. 아니 제가 정말로 제가 진언을 정말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가 일은 많이 하고 일은 잘하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큰 오산입니다. 지금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제가 정말 우리 의장님께 진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 국정운영 동력이 엄청 떨어져 있고 어제 이제 취임사 수준의 경축사를 8.15 경축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사실 들어갔어야 될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치 불개입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정치는 당에 맡겨두세요. 여의도에 맡겨두시고 정치 불개입 선언을 하시고 결국은 정치에 개입하는 바람에 이 당대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 정치에 개입하는 이 한마디 이 문자 메시지 하나가 오늘날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불개입 선언을 하시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면 지지율 한 10% 올 겁니다. 국정에 전념하겠다. 정치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대적 인적 쇄신입니다. 예. 일 잘하고 일 많이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홍보 라인 좀 바꾸고 일의 우선순위를 배치를 하는데 당과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정무 라인 좀 바꾸고 넘어가겠다. 그거 큰 오산입니다.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 중반, 40% 초반 정도까지 떨어지면 야당이니까 표정 관리도 하고 뭐 기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 30% 초반까지 떨어져 버리면 정치적 경쟁자인 야당 입장에서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라가 큰일 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정치 불개입 선언, 국정 전념 선언을 하시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때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 적어도 10% 이상의 지지율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가지고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신다면 저는 50% 넘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정말로 이게 당리 당략을 떠나서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 정말 진언 해드리는 겁니다. 네. 뭐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일 100일 기자회견이 있고요. 이게 약식회견, 출근길에 하는 약식회견 같은 경우는 답을 안 해도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지만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을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질문이 몇 개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준석 대표에 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우선 천 의원님 정치 불개입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 해보셨잖아요. 예. 이제 대통령실하고 집권 여당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요. 입법적 지원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여당의 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야당은 저희도 저런 비슷한 주장을 했죠. 이제 뭐 예를 들면 권력 후반기가 가면 탈당을 해서 중립내각 구성을 하든지 늘 이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당을 해보셨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대신 세세하게 뭐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 대표를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예. 고마움도 갖고 계셨었고 예. 전 그거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전번에 문자를 보냈었을 때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예. 사실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응원으로 하시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게 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오해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집권 여당의 내전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애정이나 이런 것은 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정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계시거나 당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선두에서 지금 이끌고 계신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원내대표께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 당이 변했다. 앞으로 계속 이거 정치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또 이준석 대표가 또 고백을 했듯이 대통령실에서 자진 사퇴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이거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대통령께서 하시면 끊임없이 정쟁의 한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 당내 통합은 물론이고 이게 정치가 이게 정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정치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치 개입 불선을 하시고,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지금 반도체 문제라든지 또 연금 개혁의 문제, 노동 개혁의 문제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전념을 하면서 여야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거는 법도 개정해야 되고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정과제 또는 국정에 이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있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좀 심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대선 때문에 한참 이게 바빠 죽겠는데, 이게 지금 한 표라도 아쉬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그만둬버려, 가출해버려, 뭐, 아니 이게 속이 완전히 디비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저라도 두 번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기 때문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가 이준석 대표와 비교해서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품지 못하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 이전에 당내 통합에 나서 주십사. 그리고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품었다가 또 찔릴 것 같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찔릴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더라도 품으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다. 대통령의 숙명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나가시다가 꼭꼭 찔리셔가지고. 품더라도 좀 찔리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뭐 큰 틀에서 가시는 분이시고요. 정말 그릇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표현 하나 가지고 실수 하나 했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배제하거나 이러시는 않으실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안 짚어볼 수 없어서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당원 80조를 결국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개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과 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와 사람 때문에 이것이 논쟁이 되는 것이지, 이 시기가 아니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케이스가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원 80조에 사무총장이 그 당직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그것을 판단하는 거 보니까 그것은 임명직 당직자지 당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유권 해석상. 그다음에 그 밑에 조항에 보면 정치보복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을 이제 개딸들이 청원을 하게 되고 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개양 출마 뭐 이런 것들이 방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심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어떻든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도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국방부 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다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검찰 국가화 된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를 통치의 수단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의 대상, 논의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도한 우려와 과도한 논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 의원님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민주당의 규정은 민주당이 야당할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뭐 검찰 없었고 수사 없었습니까? 그 당시 만들어 놨었어야지요. 지금 야당에서 수사받는 게 이재명 후보 의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출마했던 거라든지 지금 당대표 출마한 거, 심지어 이제는 주류 세력이 완전히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주류잖아요. 이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연 이게 맞는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주당이 이러한 당규를 안 바꾼 지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같은 성비위에 대한 엄청난 사건이 났었을 때에 당헌 당규 후보 안 내게 돼 있잖아요. 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러한 선례와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 보고 난 이후에 또다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당까지도 다 사당화되어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 다행히 우리 전 의원님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객관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목소리를 저도 듣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한 축인 야당이 사당화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오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계실 때 2015년도 저희가 야당일 때 이 당 80조 소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전임 정권이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임 정권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전 정권에 말하자면 국정원이 그냥 자기네들 수장을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상황들은 민주당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 환경은 좀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평가를 합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오겠습니다. 검찰 출신 검찰 국가가 됐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조사받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집권 잡고 집권 시에 고발된 사건들이고 특히 민주당 출신들이 고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떳떳하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왜 받지 않으면서 이 검찰 국가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민주당 정권이 여당이었을 때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다 이걸 막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떳떳하다고 한다면 전 당연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전 정정당당하게 이재명 의원께서 나서셔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이재명 의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지금 20명 정도가 검찰의 수사선상 또 기소 전 단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만 문제가 되면 방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수사 대상 기소 전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로 너무 늦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 연평균 54만 호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을 약속한 시점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 전국 시도를 합쳐 비수도권에 112만 호 공급을 계획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등으로 52만 호인데 37만 호가 수도권 물량입니다. 공공택지 등 개발로 88만 호를 내놓는 계획 역시 62만 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국민들께서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토부는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사업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 GTX 노선 역세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에 나서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도 조성합니다. 철도역에서 1km 이내 지역 위주로 방사형으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취약주택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지하를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 추진한다는 겁니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이나 여닫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은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고 주거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시세 70% 정도인 수준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공급 계획이 공공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온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던 종전의 정책을 수정한 정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리한 부분이라고 지적되던 일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조치나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많은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특히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대단히 택지 개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9년 건설계획 발표 뒤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일산 신도시. 입주 30년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이나 교통망 등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일산뿐만이 아닙니다. 분당과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주택 상당수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연구 용역에 착수해 도시를 다시 만드는 수준의 재정비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 주택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 공급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27년까지 수도권의 정비구역 22만 가구를 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정된 물량의 2배 수준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부담금도 면제 금액을 높이고 1주택자는 감면하는 등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통과율이 절반가량에 머물렀던 안전진단의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손볼 예정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빠져 있으니까 실제 효과가 검증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이 아닌 전문 개발업체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민 제안 1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논란만 남기고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대안 없이 갈등만 부추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에 반영할 제안 3개를 뽑겠다던 정부는
중복 투표, 즉 어뷰징을 이유로 안건 선정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의무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노조의 반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 제한, 온라인 투표, 규제 심판 회의 등 온갖 방법을 통하여 저희 영세 상인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갈등의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공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 심판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심판부 회의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 휴업 폐지 또는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정작 논의 주체에 소비자들은 빠져 있어서 여론 군불만 떼는 투표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는 이달 말 2차 규제 심판 회의를 열고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대체할 해법이 단기간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난 1956년 북파 공작원에 의해 남측으로 끌려와 신문을 당하고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온 80대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억울한 삶과 피해는 66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김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북한에서 살던 김주삼 씨가 납치돼 남측으로 끌려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북한 황해도에서 거주하던 김주삼 씨는 지난 1956년 10월 10일 국군 특수임무부대, 즉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됐습니다. 당시 김주삼 씨의 나이는 19살로 중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무장한 군인 3명이 김주삼 씨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김주삼 씨를 태우고 목선에 태워 백령도로 이어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주삼 씨는 어린 여동생 3명, 남동생 1명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제 밤에 내 동생들하고 자고 있는데 여기 국방군이 총 들고 들어와서 내 동생들은 어리니까 그만두고 나만 이제 크니까 나만 데리고 왔지. 총 들고 들어왔어요. 국군이 북한에 거주하던 민간인 소년을 납치한 이유가 뭔가요? 네, 김주삼 씨가 끌려간 곳은 서울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 기지였습니다. 국군이 북측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김주삼 씨를 납치했던 거였습니다. 공작원들은 김 씨에게 황해도 주변의 큰다리를 포함한 지형 정보와 북한군 부대 위치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된 조사가 끝났지만 김주삼 씨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3년 동안 부대에서 보수도 없이 자비를 하거나 차량을 고치면서 노역해야 했습니다. 부대에서 수성부라고 있잖아요. 차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황당하고 비통했을 김주삼 씨를 지켜본 관계자들의 말도 들어보시죠. 북쪽에다 대고서 설명을 붙잡고서 소리 안 내고 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네, 김주삼 씨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 뒤의 삶은 어땠습니까? 네, 군부대에 강제로 억류된 지 4년여 만인 1961년 김 씨는 풀려나 대한민국 국적과 세우적 등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뒤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태어나 줄곧 거주하다가 4년간은 군 부대에 억류돼 있었기 때문에 사회로 나와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또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 학업을 중단해 편변한 직업을 구하는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롯데로 들어가서 있다가
또 여기에서 북한산에 그 나무 심는데 거기서 일하고 그 막노동이지 그런 거 하면서 살아는 거지.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끊임없이 간첩으로 의심받고 감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북한과 내통하진 않을까 하는 의심을 평생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우스에 살았어요. 비닐 하우스.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어떤 형사는 그 신발 신고 방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랬거든. 네, 뒤늦었지만 김 씨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김 씨는 지난 202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과 강제로 이별을 하고 무보수 노역을 당하고 감시를 받아온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지만 국방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 김 씨 측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김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고요? 네, 진실화해위에서는 김주삼 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청인 진술과 주변인 진술은 있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화해위는 김 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김 씨를 납치했던 북파 공작원이 공적을 인정해달라며 보상지원단에 보상금을 신청한 기록을 확인한 겁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토대로 납치 사건을 진실로 규명했습니다. 또 진실화해위는 김 씨가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사과, 북한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만 금전적인 보상을 하더라도 김 씨의 짓밟힌 삶이 보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올해 85세 나이인 김 씨, 66년 만에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또 김 씨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요.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운다는 김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연락만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더 좋을 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도 저녁에 밤을 꼬박 세울 때 있어요. 그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생전에만 계시면은 뭐 솔직히 난 가서 안 먹고 싶어. 집으로 가서 여기 오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지금 여기 생활에 내가 말도 못하게 형편이 곤란한데 여기 뭐라 또 넘어와. 여기도 내가 가족이 있지만 가고 싶은 건 사실이야.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등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경제 취약계층에게 연간 2000%대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등 4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고이자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폭행과 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4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에게 55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연 2000%대 이자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로 차용증을 쓰고 불법 대출을 받게 하는 등 모두 3,8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은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불쾌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 정체전선이 머무르고 있는 남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밤사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남해안 부근까지 남하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남, 경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비구름이 분포한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 많은 곳에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과 대전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28도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우에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남해안 지역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